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되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조금 더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입니다. 여름매미입니다. 딴지입니다. 이거 하은님이 시작하니까 뭔가 산뜻한데요. 그렇죠. 그동안 칙칙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 해보니까 재밌네요. 다음 주도 잘 부탁합니다. 깐지님은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야 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네요. 그렇네요. 오래전엔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금식해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하긴 요즘엔 잘 안 하죠? 네, 한때는 문화금식도 하긴 했는데요. 문화금식이 뭐죠? 말 그대로 금식 기간 동안 뭐 영화나 대중문화를 안 누리는 거죠? 아,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럼 그것도 비슷한 거겠네요. 그럼 그동안에 핸드폰을 안 하는 건가요? 뭐 급한 전화는 받아야죠. 다만 유튜브나 게임 같은 걸 안 하는 거죠. 그걸 근데 금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불편하기만 할 것 같긴 한데요. 뭐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요. 그렇긴 하죠? 뭐 이런저런 금식이라고 나나는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 신앙생활은 다이나믹했죠. 산기도 가서 기도하며 아무둥치도 뽑고 금식기도원 가서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기도도 진짜 밤새는 거였고요. 헐, 장난 아니었네요. 그때 왜 그렇게 빡세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역시 매미님 나이는 쉽게 상상이 가능하군요.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야죠. 아, 네, 뭐 그러죠. 자, 오늘 할 것이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의 마지막 바나나 조각인 아수르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했던 바나나 조각들 생각나세요? 네, 대충요. 첫 번째 조각이 인류 최초의 왕국이었던 에블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중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된 수메르와 아카드였죠? 역시 하은님은 모범생이시네요. 복습이 철저하시군요. 네, 정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두 번째 조각인 아수르가 사실 왕국으로는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바나나 조각들 중에 가장 크게 영토를 확장했던 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영토가 어디까지였나요? 전성기의 신 아시리아 제국은 오른쪽 페르시아만의 페르시아부터 위쪽으로 터키의 아나톨리아 왕국, 그리고 왼쪽으로 이집트까지 그 영토였대요. 퍼져나갈 곳은 다 퍼져나갔네요. 그럼 당시에는 거의 세계 정복 수준이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문명들은 없었나요? 뭐 기원전 1600년 경부터 1100년까지 그리스나 로마 쪽에 미케네 문명이 있긴 했는데요. 도리아인의 침입으로 망했대요. 그래서 기원전 800년까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당시 신 아시리아 제국은 거의 세계를 정복한 것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왕국이 왜 이렇게 늦게 세워졌을까요? 사실 아수르 지역에는 신석기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꽤 오래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다지 큰 왕국으로 발전하진 못했어요. 아수르가 세워진 것은 대충 몇 년이었나요? 아수르 제국이 대충 3기 정도로 나뉘는데요. 고대의 아수르 왕국은 기원전 2025년 정도에 세워졌대요. 물론 그전에도 왕들은 있었지만요. 아, 그럼 확실히 좀 늦었네요. 지난번에 문자가 나오고 에블라 왕국이 만들어진 게 대략 기원전 3000년이었죠. 내 고대 아수르 왕국이 세워진 시기가 대충 2025년이면 수메르의 우르 제3왕조 시기였죠. 그리고 100년 정도 있다가 바빌로니아 왕국이 세워졌고요.
왕국이 세워진 시기가 일단 좀 나빴네요. 네, 아수르 왕국은 이 메소포타미아 왕국들의 속국으로 고생을 좀 한 거죠. 바빌로니아 왕국이 망한 게 기원전 1595년 정도예요. 그럼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무너진 뒤로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질 때까지 한동안 조용했겠네요. 네, 당시 터키 아나톨리아에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긴 했었는데요. 기원전 1200년 정도에 갑자기 망했고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 뒤를 이어서 모두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지난번 에피에서 사르고낭이 병거를 만들고 밀집대형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왠지 아시리아도 세계를 정복할 만한 신무기나 전술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철병거와 기병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아, 이때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죠? 네, 철기가 기원전 1200년 정도에 시작되었죠. 에블라, 바빌로니아 다 청동기 시대의 국가들인데 아시리아는 철기 시대가 그 주무대예요. 그럼 일단 무기가 청동에서 철기로 업그레이드 되었겠네요. 네, 훨씬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럼 기병은 말을 타는 기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사르고낭은 병거가 주력이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말 안장이나 등자 같은 게 개발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직접 말 위에 올라타는 것보다 말이 끄는 병거를 만들었었죠. 하지만 아시리아 군대는 병거 외에도 직접 말에 타는 기병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훨씬 기동력이 좋았겠네요. 네, 그리고 병거보다 속도도 빨랐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병거는 말들이 끌고 바퀴가 있는 수레 모양이잖아요. 이건 평지의 전투에서는 유리했지만 산지에선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가만히 보면 사르곤대 왕이 점령한 건 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평지 위주였죠. 하지만 아시리아 제국은 레반트 산지나 자르고스 산지에 있는 민족들을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뻗어나갔는데요. 여기에는 말을 탄 기병들의 역할이 컸어요. 말은 산이고 고원이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네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의 아시리아 제국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지도를 봐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아의 위쪽에 두 개의 나라가 보입니다. 참, 이 지도는 카페에 올려놨어요. 히타이트랑 후리안이네요. 네, 히타이트는 최초의 철기왕국이었는데요. 아수르는 이 히타이트와의 교역을 통해서 철기의 재련법을 배웁니다. 또 후리안은 주로 말을 잘 다루고 훈련시키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는 후리안으로부터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워서 말을 전투적으로 이용하는 기병을 훈련시킬 수 있었어요. 아, 그럼 아까 말하신 아수르 제국의 전쟁의 승리 비결 두 가지, 철병거와 기병이 바로 이 두 나라에서 나온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럼 히타이트는 왜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국가인데 망하게 되었나요? 철기를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선점했었다면 아수르보다 훨씬 큰 국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히타이트 왕국이 망한 게 기원전 1200년인데요. 이때 막 철기가 시작되는 시기긴 했어요. 이 왕국이 왜 갑자기 망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수수께끼이긴 합니다. 그리고 해양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랬다는 설이 있긴 해요. 해양민족이요? 내 청동기 시대 말기까지 지중해 주변을 침략했던 민족들인데요. 사실 그 정체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딴지님 외계인 드립하지 마세요. 이거 막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벌써 같이 한 에피만 8번째입니다. 딱 나올 때가 됐죠. 참, 성경 속의 블레셋 민족이 바로 정착한 해양 민족이긴 합니다. 오, 그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죠? 네, 아무튼 다시 히타이트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아나톨리아 지역 북동쪽으로 흑해가 있는데요. 여기가 철광석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철을 녹일 때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요. 히타이트인들은 자연바람으로 이 철광석들을 녹였대요. 특히 당시 수도였던 하투샤에는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건 보통 풀물을 이용해서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당시 히타이트가 철을 만드는 민족이긴 했지만 풀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타이트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투샤에서 수도를 옮기지 못했어요. 철을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이 이 하투샤였거든요. 참고로 히타이트의 주신은 바람의 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풀무는 언제 나왔나요? 최초의 풀물을 만든 게 수메르인들이래요. 역시 수메르인들은 발명왕이군요. 아수르인들은
히타이트인들과는 달리 풀물을 이용해서 철을 녹였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든 말든 아무 때나 만들 수 있었죠. 또 히타이트 제국이 망한 이후로 중기 아시리아 왕국의 디글라필레셀 1세가 흑해 지역까지 진출을 했고요. 철의 원산지를 손에 넣었어요. 그럼 아수르는 철광석도 확보하고 불무도 있고 철제 무기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겠네요. 역시 제국이 확장하는 것에는 비결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이 바로 말을 타는 기병이었는데요. 아까 아수르 위에 있는 두 번째 나라 후리안족에게서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했죠. 후리안족에는 키쿨리라고 불리는 전문 말조련사들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말을 직접 타지 못했나요? 네, 그 당시에는 아직은 안장이나 등자 같은 게 나오지 않았대요. 등자가 뭐죠? 말 한 장에 달린 발 받침대죠? 왜 아이들 자전거 페달처럼 생긴 거요? 발덮개가 있는 거요. 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등자가 있으면 말을 탈 때 훨씬 균형이 잡히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었대요. 등자 이전에는 말을 탈 때는 한 손은 말 갈기를 잡아야 했고요. 창과 같은 한 손을 쓰는 무기밖에 쓸 수 없었죠. 그리고 창을 던질 때도 몸을 꼿꼿하게 세워서 말을 압박하면서 던져야 했대요. 그럼 불편했겠는데요? 네, 처음 아시리아의 기병들은 말의 엉덩이에 탔었대요. 또 말 두 마리를 나란히 달리며 한쪽에 마부가 두 마리의 말을 모두 모는 형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조종하고 한 명은 무기를 담당하는 전투기 같은 거네요. 이거 2인 삼각도 아니고 진짜 불편했겠는데요. 하지만 점차 말을 타고 부리는데 익숙해져서요. 나중에는 천을 깔아서 안장처럼 놓고 그럭저럭 달리면서 창도 던지고 활도 쏘며 싸울 수 있게 되었대요. 점점 발전했네요. 하지만 역시 초창기의 주력은 아직은 전차인 철병거였는데요. 철병거가 일단 뚫고 지나가면 기병이 처리하는 수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진짜 크잖아요. 한 500km 나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말이 달려와서 부딪히면 거의 경차에 부딪히는 수준이라 상대편 군사들은 뼈가 부러지고 날아가고 그랬대요. 실제로 말들이 달려오는데 서 있으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려오는 기병들을 보고 상대편이 전의를 잃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수르는 철기와 기병을 토대로 세계 정복 전쟁을 할 준비가 착착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히타이트도 망해서 딱히 아수르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국가가 없었던 국제 정세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운대도 맞았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 아수르의 수도는 아수르였는데요. 몇 번의 천도 끝에 나중에 수도를 니느웨로 옮기게 됩니다. 수도가 아수르면 나라 이름과 똑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수르의 주신도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니누에면 그 요나서에 나오는 니누에인가요? 네, 그 니느웨 맞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아수르의 수도로 가서 선포하라고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도망갔죠. 도망한 곳이 다시스였나요? 네, 다시스였죠. 당시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 남부죠. 헐, 그러면 진짜 완전 반대 방향에 끝을 향해 갔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수르의 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아수르의 주신인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는 달랐고요. 메소포타미아 주신의 만신전에 끼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확실히 이러한 자신들만의 주신의 개념은 아수르라는 민족 의식을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중에 신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해지고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의 주신인 아수르를 신들의 족보에 끼워 넣습니다. 오호, 어떡해요? 아수르를 수메르어에서는 안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누마 엘리시의 엘릴의 할아버지인 안샤와 히샤할 때 그 안샤가 바로 이 아수르 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 때 만들어진 다른 버전의 이누마 엘리시에는 마르둑 대신에 안샤가 등장해서 티아메트를 죽이고 세상을 창조하는 걸로 기록해요. 아, 스토리를 바꾼 거네요. 네, 이 아수르 신은 주로 날개가 달린 태양원반으로 그려져요.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마치 공군의 날개 문양 같이 보이네요. 네, 사진은 카페에도 올려드릴게요. 참 저희 카페 조용하던데요.
네 언젠가 활발해지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앞서서 말했듯이 아수르는 기원전 19세기까지 남부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문화도 거의 수메르 문화였대요. 예를 들어 진흙벽돌을 구워 지구라트를 지었고요. 또 수메르의 쇠기 문자를 사용했대요. 그 세기 문자는 거의 당시 왕국 공용어였네요. 네, 마치 지금의 라틴어처럼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언어였죠. 그리고 물론 자신들만의 구술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수르에는 돌이 풍부해서 돌에 색칠을 해서 사용했대요. 그리고 각 성문에는 날개가 달린 가디언들인 라마수가 있었고요. 이 라마수는 스핑크스랑 비슷해요. 사진 보는데 모자를 쓰고 수염난 남성이 날개 달린 사자 같은 몸통을 하고 있네요. 근데 멋지네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스핑크스는 히타이트의 성문에도 나오고요. 이집트도 스핑크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각 제국들은 왠지 비슷비슷했네요. 네, 아무래도 서로 교류하며 서로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히타이트랑 이집트는 당시 많이 투닥투닥 다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수르의 행정부가 있었고 또 봉신국가들이 있었대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 에블라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봉신국가들은 음식이나 금, 노동력이랑 군사를 제공했는데요. 자주 반란을 일으켰대요. 왜요? 이 아수르가 좀 악명이 높았어요. 봉신국가나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무척 잔인하게 대했고요. 높은 조공과 세금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국가였죠. 아, 네, 그렇죠. 참고로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선 기원전 1200년 정도의 최초의 기록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러고 보니 아수르 제국이 활발하던 시기와 겹치네요. 네, 그래서 아수르가 자주 이스라엘을 이후에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처음 싸운 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인데요. 아시다시피 1025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한 100년 정도 다스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왕 이후로 남북이 분열되게 되었죠. 이 분열되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일단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오른쪽 위로부터 아람, 아모리, 모압, 에돔, 미디안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 구약에 많이 나오는 민족들이죠. 맨날 이스라엘과 투닥투닥하던 나라들이요. 네, 맞아요. 이 나라들이 당시 팽창하던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나라들인데요. 기원전 858년 정도에 신아시리아 제국은 살마네세 3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아시리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따라 올라와 아람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람은 점점 밀리게 되었고요.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맙과 베나닷 등이 참여한 12국가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맨날 투닥거리던 나라들이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 뭉친 거네요. 네, 아람이 밀리면 사실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아무튼 이스라엘에선 처음으로 아시리아와 싸운 왕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입니다. 아, 아합왕이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숭배했던 왕 아닌가요? 그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한판 뜬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왕이죠? 네, 맞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2000대의 병거와 10,000명의 군인을 참전시키고요. 이스라엘에도 병거가 있었네요. 그것도 2000대나요? 네, 사실 2000대가 아니라 200대라는 논쟁도 있어요. 아무튼 당시에는 최신 무기라서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집트에서 수입해왔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남유다는 참전하지 않은 건가요? 일단 남유다가 참전했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 아합 왕이 자기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보냈으니까 남유다와 사돈 관계였고요. 아마 남유다에서 병거를 좀 보태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일단 아시리아라는 공공의 적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했는데요. 드디어 기원전 853년에 카르카르에서 12국가 연합군과 신아시리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현장에 나가 있는 보나 기자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보나 기자입니다. 딴지님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저는 기원전 853년 시리아 북서쪽의 오른테스 강가의 카르카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아시다시피 현재 시나시리아의 살마네셀 3세에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평소에는 투닥거리던 12나라의 왕들이 뭉쳐서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각 나라들은 저마다 병거와 기병, 그리고 보병들을 보냈고요. 이 병력들이 카르카르로 속속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닷 에제르 왕은 1200대의 병거와 1200명의 기병과 2만 명의 군사를 보냈고요. 이전에 아수르와의 첫 번째 전쟁에서 밀렸던 하마강은 700대의 병거와 700명의 기병,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왕은 2000대의 병거와 10,000명의 군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외에도 바빌로스에서 500명, 수머에서 1000명의 보병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병력들이 모이면 통솔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연합군의 사령관은 누구인가요? 네, 12나라 연합군의 사령관은 다마스쿠스의 하닷 에제르 왕입니다. 네, 어떻게 승산이 있어 보이나요? 아무래도 시나시리아의 살마네셀 3세가 얼마 전 하막국을 무찌르고 그의 왕국을 약탈했는데요. 그 기세가 매우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연합군은 오른테스 강에 있는 이곳 카르카르에 모여서 어떻게든 그 기세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밀리게 되면 앞으로 계속 밀리기 때문에 무척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나 기자였습니다. 근데 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금방 다음으로 이동할 좌표를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딴지님, 다음에 봬요. 네, 이거 뭐.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전쟁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시나시리아의 쿠르크 비문인데요. 그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하은님이 읽어주세요. 카르카르, 그의 도시를 나는 파괴하고 불태워버렸다. 아람의 하다데제르가 1200대의 병거와 1200대의 기병, 그리고 2만 명의 군사를 보냈고, 하맛이 700대의 병거와 700명의 기병,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를 보냈다. 이스라엘이 2000대의 병거와 10,000명의 군사를 보냈다. 이 11명의 왕들이 나에게 대항해서 일어났지만 아수르 신이 나에게 능력을 주었고 에르갈 신이 앞서 나가셨다. 나는 14,000명의 군사를 죽였고 아다드 신처럼 그들을 파괴했다. 이 전쟁에서 나는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훈련된 말들을 엄청 많이 획득했다. 시나시리아가 승리했다는 기록이네요. 네, 그런데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왜요? 이 카르카르 전투 이후로 살마네셀 3세는 계속 시리아로 진군한 것이 아니라 군사를 돌려서 돌아갔고요. 그 후에는 바빌로니아를 공격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지역을 놓고 계속 전쟁을 했는데요. 아시리아의 기록에는 아까 그 다마스쿠스의 하다데제르 왕과 6번 더 싸웠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전쟁에서 진 건 기록을 안 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12국가 연합군이 신아시리아의 침략을 일단은 막은 걸로 봐야겠군요. 네, 하지만 그 후에 한 11년 있다가 이 카르카르 전투의 리더이자 영웅이었던 하다데제르 왕이 842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의 왕자인 하자에르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자 아시리아는 트집을 잡아 다마스쿠스를 공격합니다. 신아시리아는 결국 이 전쟁에서는 이겼는데요. 다마스쿠스를 다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이 전쟁으로 시리아 지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요. 많은 시리아의 국가들이 신아시리아로 공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공납을 바쳤나요?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하다데제르 왕이 죽은 기원전 842년이 북이스라엘에는 예후 왕이 왕위를 막 잡은 시절인데요. 카르카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람과 계속 영토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 전투 이후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군요. 그리고 아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딸 아달리아를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 보냈다고 했죠. 아달리아가 낳은 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인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함께 손을 잡고 아람과 싸우고 있었어요. 당시 군대 장관이 예후였는데요. 아하시야 왕이 잠시 어디 간 사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을 모두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전쟁 중에 뭔 일이에요? 사실 예후 왕 때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죽여서 남유다와의 관계가 틀어졌고요.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서 페니키아와의 관계도 단절되었어요. 당시에 아람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예후 왕은 기원전 841년에 신아시리아의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 결국 조공을 바쳤군요. 네, 살마네셀 3세는 님로드의 요새를 건설했는데요. 이 요새의 옥저에 이스라엘 왕 예후가 평복을 하고 공물을 헌상하는 모습이 새겨진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후왕이 정말 완전 땅에 엎드려 있네요. 위에 글자도 써 있는데요. 읽어보면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나는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장과 대접들, 그리고 왕의 홀과 창을 받았노라.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이네요. 이 사진도 카페에 올릴게요. 이후로도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이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남유다도 치게 되는데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아수르는 이부작인가요? 네, 너무 할 이야기가 많네요. 아무래도 고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요. 오늘은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는 계속되는 신아시리아와의 전쟁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네요. 네, 아수르와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끝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정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네, 그러게요. 아무튼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